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시세창을 계속 확인하셨던 분들은 아마 마음이 되게 많이 무거우실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아침에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폴리오를 보면 비트코인 개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확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저께구나. 어저께 이제 FED에서 연방준비은행에서 CBDC에 관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CBDC를 언제 발행하겠다라고 딱 포지션을 잡아서 확실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이번에 나온 거 상에는. 근데 CBDC의 장점과 단점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CBDC를 만약에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행을 한다면 대차 대조표의 확장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달러 시스템의 위험을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에서 지금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갈등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금리가 인상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전체 시장이 폭락을 하는데 막상 진짜 금리 인상하면 엄청나게 하락을 하겠구나 라는 아마 생각들을 다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분명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달러 시스템의 위기가 거의 다 왔다. 달러 시스템의 어떤 그 수명이 거의 100년에 다 가까이 와서 뭔가 대체할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건 CBDC가 됐건 가상자산 시장이 됐건 다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정한 격이 됐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자, 여기 레리 핑크죠. 이분이 레리 핑크라는 분인데 2021년에 이제 이분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 편지를 하나씩 보내요. 레터를 보내요. 이메일로 보냈겠죠. 물론 페이퍼로 보냈던가. 근데 중요한 게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ESG 경영에서 배제돼 있는 그런 기업들에는 향후에 투자액을 줄일 거고 투자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에서 그 자금을 다루는데 1경 1,900조 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자금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상자산 시장에 그레스케 자산운용사가 있다면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는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있다. 그래서 근데 뭐가 중요하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깔고 밑에 기반에 깔고 이제 말씀드리냐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올해 CEO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ESG에 대해 대륙이 이동하는 정도의 거대한 흐름이라고 언급하면서 자본의 재분배, 자본의 이동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장을 한마디인데 던졌어요. 이 무슨 의미냐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자본을 이동시킬 거다라고 미리 선전포고를 한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ESG 경영을 안 하는 탄소 배출 기업들 있죠. 탄소 배출에 관해서 감소시키지 않는 기업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안 할 기업들에는 투자를 배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자본에 이동한다. 결국에 뭔 얘기냐?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차 산업하고 관련돼 있는 모든 산업들이 있죠. 화석 연료를 쓰는 것들. 자, 그러면 그게 뭘까요? 물리적인 기업들이에요. 물리적인 산업. 지금 현재 인구는 감소하죠. 그러면 3차 산업은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4차 산업 관련한 기업들,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의 많은 자본을 전부 다 이동시키겠다. 4차 산업하고 관련이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의 관점을 그냥 저는 이제 시즌 종료라다라고 이게 단기적으로 작년 말부터 4분기부터 지금까지 하락을 한 거에 관해서는 물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시즌 종료라는 얘기를 꺼낼 때는 3년간의 하락장이 올 때, 3년 동안 상승을 안 할 때 시즌 종료라는 얘기를 꺼내야 돼요. 사실은
시즌 종료가 단순히 뭐 계절적으로 1분기, 2분기 나눠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전 어쨌건 어디다 이제 무게 중심을 두냐면,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블랙록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예요. 1, 예, 1경 1900조 원을, 다루는. 근데 여기서 이제 2021년 4쿼터에 보고서를 하나 내요. 2022년에 관해서 보고서를 하나 미리 내요. 자, 그리고 2022년도 보고서도 제가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 올해 투자 테마에 관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하고 금리에 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금리 인상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 확실시 되면 주식시장은 여기서 더 많이 폭락을 할 거고, 가상자산 시장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날 거야. 영원으로 수렴할 거야. 사라질 거야.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 자, 여기서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살기,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만 물가 압력에 더 관대해 역사적으로 낮은 실질 금리를 유지하고 위험 자산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시사점. 우리는 채권보다 주식을 선호하고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 비중 확대를 유지합니다. 자, 여기 채권보다 주식을 선호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이 말을 번복하지 않은 게 2022년도 투자 보고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블랙록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 투자 보고서를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말한 거랑 오늘 말한 게 틀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투자를 하거나 사람을 볼 때도 일관성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블랙록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냐.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본인의 뜻대로 하세요. 저는 제가 확률상 여기 블랙록의 말에 견해의 중심을 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영상을 제작했던 거고 그렇게 언급을 드렸던 거예요. 저는 비트코인도 1억 이상 갈 거고 이더리움도 1천만 원 이상 갈 거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고점 이상 갱신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2년도 내에. 그래서 확률이 높을까? 내가 블랙록을 믿기보다 내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어떻게 될까? 금리 인상하면 진짜 이 시장이 폭락할까? 폭락한다고 여기서 더 많이 까질 거라고 판단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절하고 나가야죠. 떠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테일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2022년 1977년 데이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2년 동안 글로벌 주식 이익과 채권 손실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체제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정상적인 결과는 여전히 실행 중인 새로운 명목 주제의 다음 단계이다. 은행과 채권 수익률은 과거보다 강력한 재가동으로 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속도가 느려졌다. 이는 실제 또는 인플레이션 조정된 채권 수익률을 역사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주식을 지지해야 합니다. 위험 자산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2022년에도 이렇게 결론 지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22년에 큰 변화가 오는데 재가동의 부양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일부 통화 지원을 철회할 거다. 그 결과 더 온건한 주식 수익률이 나타날 거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 더 관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고용 명령에 대한 해석에 따라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가 결정된다. 근데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 낮은 인플레이션 전망에 직면해 있는 유럽 중앙은행은 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0%로 동결을 냈죠. 어저께까지도 그저께까지도. 그리고 제가 레리 핑크 블랙록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은 그 소스를 가져온 게 KBS 1텔레비전에서 다움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뭐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4편인가로 되는데 제가 3편까지 봤거든요.
근데 제가 기존에 했던 얘기, 전 세계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 그리고 중국의 부상, 그것에 관해서 많이 다뤘고, 중국과 미국의 원천 기술에 관한 경쟁. 근데 중국에 관해서 조금 많이 비중을 많이 두고 다루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프로를 보고 나서는 제가 이제 결론 내린 거는 그거랑 뭐 인구 감소에 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야 될까. 그래서 이거를 시간 나시는 분들은 지금 차트를 많이 보기보다는 이거를 한번 봐보세요. 과연 그러면은 그 안에서 1, 2, 3편만 보시더라도 아마 그 안에서 가상자산 얘기는 직접 대놓고 한 개는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ESG, 블랙록에서 ESG 경영에 관해서 얘기한 거랑 ESG 경영을 안 하는 데는 투자해서 배척하겠다는 얘기를 보고 제가 딱 그냥 힌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세가 엄청나게 불안하니까 바이낸스 특히나 이제 해외 거래소를 사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마 되게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심정 자체가. 왜냐면 가격이 빠지니까 불안한데 더더욱이나 이런 바이낸스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 뭐 자체 규정 준수 부서를 기피했다, 뭐 KYC를 규제하지 않는다, 뭐 요런 얘기들을 보면 설상 해킹당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바이낸스 이거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아마 만들게 하는 그런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펑자오가 퍼드다 하면서 뭐 본인의 의견을 개진을 했더라고요. 근데 예전서부터 그래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2015년도 16년에 그때 알트코인 투자하려던 사람들은 폴로니엑스를 거래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으로 거기다가 비트코인을 보내고 이더리움을 보냈을까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엄청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퍼드 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작년 말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약간의 상승이 있고 중국에서 뭐 채굴 배척할 거다. 다 빠지면서 뭐 중국인들이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전부 빠진다. 그러면 향후에 시장은 건전해질 거고 상승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중국이 빠지니까 크립토 시장은 전체적으로 오히려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중국은 돌아올 거란 얘기예요. 중국이 결국엔 돌아와야 돼요. 베리 실버트도 예전에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지만 중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장은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국이 빠지면 상승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됐던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건 캐스퍼 랩스에서 중국 푸저우시 블록체인을 뭐 선택했다. 그래서 BSN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에 뭐 가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중국 기업이 아니에요. 캐스퍼 랩스는. 그래서 어쨌건 중국 코인 관련해서 뭐 그것도 눈여겨보세요. 지속적으로.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더더욱 많이 그래서 뒤통수를 아마 분명히 세게 칠 거예요. 아마 후려칠 거예요. 그래서 뭐 베리 실버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예전에 그 트윗을 올린 걸 보니까 80% 하락한 거를 두 사이클을 본인도 겪었었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했었더라고요. 근데 뭐 오죽하겠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카르다노 에이다 코인이죠. 에이다 코인도 아마 투자하신 분들이 실망이 되게 크실 텐데 제가 어저께 에이다 코인하고 폴리곤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드비어 그룹 CEO가 여기 보면은 그 에이다가 정고점을 갱신할 거야 2022년도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에이다를 지금 주목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폴리곤도 주목을 많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 하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어쨌건 괜찮은 코인이에요. 좋은 코인이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블룸버그를 통해서 예전에 이제 뭐 인덱스 그거를 지속적으로 발표를 할 거다. 그래서 인덱스 지수가 올라갔어요. 블룸버그 통신에. 근데 블룸버그 말고 코인 데스크에도 아마 이 인덱스가 게재될 텐데 오늘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데 왜 이걸 하냐는 거죠. 왜 인덱스를 왜 발표를 하냐는 거죠. 인덱스 지수를 왜 추종하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세는 까진 건 맞고 많이 마이너스 난 건 사실이에요. 저도 마이너스가 많이 났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여기 있는 코인들에 투자해가지고 저는 큰 수익을 많이 못 거뒀어요. 일부 코인 빼고는 디센트럴 랜드 빼고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수익을 좀 많이 봤던 거를 다른 코인에 넣으면서 다시 까졌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건 그냥 별 볼 일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이 인덱스를 준비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ETF를 준비하는 거다. 우리도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ETF까지 목표를 잡고 그냥 견뎌야 된다는 거죠. 일이 흔들리고 제가 방송에서 장난스럽게 말씀을 예전에 드린 것 같은데 98%의 투자자는 큰 돈을 못 벌어요. 어차피. 오르면 오르는 대로 찔끔 수익을 내서 빠져나가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공포심에 손절하고 이 시장을 욕하고 떠나서 돈을 못 벌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랙핑크,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1경 이상을 다루는 그 회사 CEO가 ESG하고 관련돼 있는 기업 위주로 투자를 재편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진짜 의미가 큰 거거든요. 거대한 대륙의 이동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가상자산 시장에 더 큰 확신을 가졌어요. 특히나 제가 제 블록폴리오 보면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쭉 있는데 특히나 호라이젠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더북이 얇아. 코인이 유통되는 게 없어. 노드를 사람들이 많이 돌리니까. 그럼 당연히 빠질 때도 빨리 빠지죠.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요. 이 코인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 늦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내가 자영업 시장,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사람들보다 더 살아남을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코인 투자 안 해도 돼요.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코인 투자했던 거고 수익이 났어요. 앞으로도 수익이 더 많이 날 거예요, 아마. 향후 시간이 1년 가면서 2025년이 되면 아마 조금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보다는. 그때도 뭐 밥은 먹고 살겠죠. 근데 자영업 시장에 관해서 만약에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요즘에 이제 뭐 배달료 이게 많이 인상됐다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현실적인 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딴 배달료 인상 이러다 다 죽을 판. 배민 기본 배달료 적용 구간 축소. 일반 업체들도 500원에서 1,100원 올렸다. 자영업자 소비자 부담 난로 가중. 배달 노동자도 장기적으로 악영향. 이러다 다 죽을 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공급망이 해소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맥도날드 가격이 갑자기 쑥 하고 반 가격이 디스카운트 될까요? 피자 가격이 갑자기 내려갈까요? 맥주 가격이 갑자기 내려갈까요? 기름 가격이 갑자기 내려갈까요? 식료품, 원자재, 전 세계 다 포함해서 가격이 인상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 자 한국 같은 경우는 명절이 코앞이야. 근데 이 가격이 다시 내린다? 이 가격이 다시 내릴까요? 식료품 원자재는 특성이 뭐냐면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와요. 이거는 나이 어린 친구들은 잘 몰라요. 근데 계속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와요. 절대로 안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식료품 가격은 그러니까 식료품 원자재 가격은 올라간다. 그럼 내가 경영하는 자영업이 있다. 뭐 사업체가 있다. 인건비는 올라간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주문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원자재 값이 원재료 값이 올라가는데 자, 원재료 값이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음식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시장은 쪼그라들고 있는데 사람들 CPI는 소비자 기대 심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호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대출금은 늘어나고 주문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제가 자영업 시장 되게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건물주들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저는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가 설상 여기서 감소하고 사그러든다라고 해도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한 경쟁 시대에서 쉽지가 않아요. 상위 10% 이내들은 그런 기업들만 거의 독과점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90%는 저는 근근히 그냥 유지 내지는 그냥
폐업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확률상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기에는 코인 투자가 더 알맞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런 자영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지면 건물주들 있죠.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 예, 그런 분들도 다 적용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배달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배달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배달도 결국에는 드론이 됐든 인공지능 뭐 차량이 됐든 뭐가 됐든 시스템이 변화가 분명히 와요. 5년 이내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늦기 전에 코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건 뭐 마지막 판단은 개개인들이 하시는 거고, 뭐 잃어도 본인 돈 잃는 거고, 수익이 나도 저한테 단 1원 한 푼 떨어지는 건 없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장세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 자꾸 이럴 때 내가 손절하고 떠날 사람은 뭐 할 수 없지만 올라가면 뭐 조금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있으면 떠날 사람은 상관없지만 뭐 저같이 미래의 어떤 그런 세상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코인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노아의 방주 안에 막 이렇게 타 있어가지고 주변 상황이 막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 왔을 때 분명한 어떤 그 차별화된 어떤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그런 환경이 아마 분명히 조성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